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회사 설립과 초기 주주 모집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화폐 및 재정 정리 사업이 추진되면서 근대적인 화폐제도, 재정제도, 은행제도 등이 정비되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의 상법과 회사의 설립 절차를 규정한 회사령이 제정되자 한국에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1911년에서 1930년까지 회사 형태별 회사 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듯이 1900년대 초반에는 회사 설립 추세가 꺾였지만 후반에는 그 추세가 역전되어 1905년에는 44개의 회사가, 1907년에는 66개가, 1909년에 81개의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11년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특히 1910년대 후반 이후 회사 설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911년에서 1918년까지 7년 동안 114개의 회사가 증가했는데 1919년에는 1년 동안 100개의 회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서 1919년 366개이던 회사는 1924년에 1001개로, 1930년에는 1861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추이를 주도한 것은 주식회사였습니다. 1911년에 85개에 불과하던 주식회사는 1918년에 164개, 1923년에는 561개로 증가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1930년에는 804개였습니다. 한국은행 조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주식회사로 설립되고 자본금 1천만 원은 일주의 금액이 100원인 주식 10만 주를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표는 1909년 10월에 설립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1910년 2월의 주주 구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한국은행 주식은 관청, 은행 등을 포함하는 기관과 개인 주주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거주 및 소재지를 한국과 일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청 소유 주식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청 소유 주식은 총 10만 주에서 3만 2천 주를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한국 정부 3만 주, 내장원 1000주와 일본 왕실 1000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 전부는 사전 지정 방식으로 배정된 것이었습니다. 3만 2천 주를 제외한 나머지 6만 8천 주는 일반 공모를 통해 판매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본 자본시장을 통해 모집되었습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일반 공모에 배정된 6만 8천 주 중에서 6만 6,288주가 일본에서 소화되었는데 은행, 회사 등이 8,685주, 일본인 개인이 57,603주를 소유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 내에서 소화된 것은 1,712주였는데 은행, 회사, 단체 등이 238주, 개인으로는 한국인이 782주, 일본인이 692주로 일반 공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하였습니다. 조선식상은행의 주식 발행과 모집도 한국은행과 유사하였습니다. 총 2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한 조선식산은행의 1919년 10월의 주주 구성을 보면 관청이 소유한 주식은 7,600주, 은행, 회사 등이 소유한 주식은 2만 1,400주에 불과했고 나머지 17만 1,000주는 개인이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관청 소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일본 자본시장을 통해 판매되었기 때문에 이들 주식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소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식회사의 주식이 이와 같이 발행되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한국은행을 이어받았던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대규모 회사이고 특수금융기관이었기 때문에 일본 자본시장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한국 내에서 설립된 대부분의 본점 회사는 한국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를 모집하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한 1910년대에 설립된 일반 은행의 사례는 이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지방의 상업은행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은행을 이용하는 인근의 상공업자나 자산가 등이 주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때에는 주식의 발행 시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는 인적 네트워크나 경제적 이해 관계망에 근거하여 모집되었습니다. 물론 주식 유통시장 역시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주식이 활발하게 발행되는 상황에서 주식 거래는 자연스럽게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느슨한 형태로 조직화된 것은 1911년 4월에 서울에서 일본인 주식 매매업자 20여 명이 주식 거래조합을 결성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래 규칙을 제정하여 주식 거래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현물 거래 위주로 진행되었고 매일 500주 내지 600주 정도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형식으로 주식이 발행되었던 당시 상황에서 현물 거래가 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 용어로 정기 거래라 불린 청산 거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청산 거래는 1896년 인천 미두 거래소가 개설된 이후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래 방법이고 또한 이 시기 일본의 주요 주식 거래소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거래 방식이었기 때문에 청산 거래 방법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산 거래는 조합원 사이에 매도 계약과 매수 계약을 주고받으면서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수수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주식 현물이 실제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주식 거래조합은 오래가지 못하고 폐쇄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 불이행 사례가 늘어났지만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식 중개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19년에 서울에는 20개에 달하는 주식 중개점이 활동했고 부산, 인천에도 몇 개의 중개점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1910년대 후반에 집단 거래를 제기한 이들은 주식거래조합을 재건하기로 결정하고 1919년 18월에 경성유가증권 현물거래조합을 조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주식거래소 설립 허가를 조선총독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총독부의 입장은 청산 거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래소는 한국 내에서 투기 거래를 조장하는 등 여러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여 부정적이었지만 시장 규칙을 적용하는 현물 주식 시장이라면 허가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1920년 1월에 자본금 300만 원의 주식회사로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이 설립 인가를 받았고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같은 해 5월에 설립 등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이 활동했던 1920년에서 1931년까지의 거래 형태별 주식 거래량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20년대 초반에 짧은 기간 동안 주식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다음 그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두색 실선으로 표시된 합계가 주식 거래량을 나타내는데 1920년에 18만 4천 주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1921년에는 374만 주로 증가했고 1922년에는 269만 주를 기록했다가
1925년에는 73만 주, 1930년에는 39만 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추이는 거래 제도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은 현물 거래 시장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현물 거래는 주식 유통량이 적어 가격이 형성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거래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 5월에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이 개점했지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자 조선 총독부는 1920년 11월에 장기 청산 거래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은 1921년에 거래를 급격히 증가시킨 원인이었습니다. 더욱이 1921년 4월에 거래 참가자들의 결제 대금을 대여해주는 경성 주식 신탁 주식회사가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의 자회사로 설립되면서 사실상 단기 청산 거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경성 주식 신탁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를 대행해 주면서 거래 참가자들은 매매 계약에 따른 차액 결제를 당일에 결제하며 거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1921년 이후 단기 거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런 배경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물 주식의 이전을 매개하지 않는 청산 거래는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고 급기야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21년 10월에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되고 한 달 넘게 휘장한 것은 투기적 거래에 따른 계약 불이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를 계기로 주식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듦과 동시에 단기 거래가 장기 거래를 대체하여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에 청산 거래가 가능했던 것에는 두 가지 요인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중매인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 중역회의의 심사를 거친 다음 총독부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 임명되는 중매인만이 시장에 입회하여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의 주식 거래는 오늘날의 주식 거래와는 크게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래 종목이 제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표는 1920년대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에서 거래된 상위 8개 종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흥미있는 사실은 거래소와 거래소 관련 주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20년에는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 주식이 전체의 79%를 차지하였고 1922년에는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 안동거래소, 경성 주식 신탁 주식회사, 대판 주식 거래소 주식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도 거래소 관련 주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전과 동일한데 이전과 다른 점은 대판, 동경과 같이 일본의 주식 거래소 주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1927년 이 두 거래소 주식의 거래 비중은 69%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이 일본의 대판과 동경 주식 거래소의 하위 시장, 즉 이 두 거래소에서 결정된 가격에 근거하여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에서 두 거래소 주식의 청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선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